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민영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막 인사팀의 발령을 받으셨거나 인사노무 관리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된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재직 중이신 기업 규모나 상황에 따라 약간 업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사노무 업무의 기본적인 흐름은 같다고 볼 수 있고 제가 9개 챕터로 구성한 강의 컨텐츠는 분명 여러분들의 업무에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사노무관리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노무관리가 우리 회사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노무 담당자로서의 연간 인사노무 계획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사노무관리란 회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매일 시킨다면 신뢰가 유지될까요? 요즘 노동관계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상세히 검색이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인사노무 관리에 소홀한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불신의 골은 결국 갈등이 되겠죠.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적 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로 회사가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포상금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두 번째 예로는 기본급만 지급받는 근로자가 이번 달에 열심히 연장 근로를 했어요. 이분은 대표님이 회사가 너무 바쁘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일손을 보태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번 달 수당 청구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근무를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참 바람직한 노사 관계다, 훈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회사의 포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통상시급에까지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하지만 통상시급이 오르면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발생되어 온 시간의 근로수당이 과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인상된 통상시급 기준의 시간의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의적인 야근을 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근로수당과 때때로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인사노무 관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인사노무 담당자인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흐름과 동일한데요. 회사에서 인사노무 관리의 근본이 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안일하게 인사노무 관리를 한다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만 근로하기로 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근로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이미 퇴직했겠죠. 그리고 2주 정도 후에 회사에 공문이 날라옵니다. 땡땡 회사 대표님,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땡땡 노동청 드림.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 내 시행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만큼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시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법들이 신설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에 맞게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인사노무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인사노무 계획에 대해서는 자주 반복되는 업무들은 제가 정리를 해 놓았고요. 1월에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를 정비하는 시즌이고요.
자, 이렇게 3, 4, 5월에는 4대 보험료 정산을 위한 신고 및 새로운 보험료를 반영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가 여기 있는데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는 분기별로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법정 의무 교육은 매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우리 회사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실시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1월 1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촉진 일자를 제가 표기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은 휴가, 휴일, 휴직관리 챕터에서 저와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짝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실무 업무로 돌입하고자 하는데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다음 챕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의 첫 발을 떼는 챕터인 신규 입사자 관리 파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근로자 명부 업데이트,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그만큼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중요한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직 중인 회사에 신규 입사자로 들어온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고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제6조에 임금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구계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구성 항목이란 임금이 어떠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계산 방법이란 기본급, 해당 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세 번째로 지급 방법은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것인지 혹은 계좌이체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지만 가볍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시면 멈춤해 놓으신 후에 자세히 읽어보시는 방법으로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할 개념은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정의를 말씀드리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는 통상 이 두 개념을 섞어서 아르바이트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들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사람, 기간제 근로자는 단 1일만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 혹은 1년 근로하는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을 통칭하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 앞서 말씀드린 필수 기재 사항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자, 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를 수 있고 통상 근로자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과 시용의 정의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하나로 수습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수습 근로자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수습 근로자를 자질, 성격 및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근로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수습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에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수습 근로자는 시험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랑 안 맞으면 언제든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수습 기간 중 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기준을 넓게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해고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습 근로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줘도 상관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혹은 정규직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확한 요건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2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첫날에 근로를 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 직원은 첫날 하루를 일하고 바로 다음날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후에 우리 회사 관할 지역 노동청에서 또 공문이 옵니다. 하루 근로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우리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다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아까 일용직 사례랑 똑같죠?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 물론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첫날에 바로 작성을 하고 서면으로 교부까지 해야 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 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서 재작성하셔야 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쓴 것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명부란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별로 근로자 명부 양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고 계시는 근로자 명부 양식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일단 근로자 명부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인사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 신규 입사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가입해야 하고 이를 통칭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무조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모두 가입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인데요. 나이,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외 대상 조건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해당 표를 보시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 요건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의 예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예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된 상태에서 만 60세가 도과하게 되면 자동 탈퇴가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도과한다고 하더라도 자동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만 65세 도과 후에 새로이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예외 사유가 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밖에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일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그리고 월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일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실무에서는 보통 일용직을 3개월 연속으로 근무시키거나 아니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고 알아두시는 게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본국법에 따라서 적용 제외 국가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당연 가입자, 그리고 임의로 가입이 가능한 임의 가입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 비자인 F6 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외동포인 F4 비자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외국인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4대 보험 관련된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상용직 근로자가 신규 입사자로 채용이 돼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을 4대 보험 취득신고라고 하고요. 상용직 근로자 퇴직 시에 4대 보험을 탈퇴하는 것을 4대 보험 상실신고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즉 하루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전체 가입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가지를 일단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월 단위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이를 근로내용 확인신고라고 부릅니다. 일단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2월 15일 이내로 가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각 보험공단에 각각의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 가입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왼쪽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우선 해주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을 합니다. 자격취득 신고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월 평균 보수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월액,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수 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월평균 보수액, 소득 월액, 보수 월액은 근로자의 고정적인 월 급여액을 적는 란인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금액인 10대나 차량 유지비 금액 등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 비과세 금액을 포함해서 입력을 한다면 4대 보험료가 실제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료는 대체 얼마가 나가는 걸까요? 자, 일단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제가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의 4대 보험료 요율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곱하기 4.5% 근로자 부담분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본급만 딱 3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있어요.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은 300만 원 곱하기 4.5%, 즉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13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신고 시에 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근로자에게 피부양자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자, 일단 초록색 네모 부분을 보시면요. 피부양자 등록칸이 별도로 있죠. 근로자뿐만 아니고 근로자의 피부양자 첨부 서류를 넣고 함께 가입을 시키면 되는데요. 만약 피부양자가 없다면 아까 빨간색 부분을 입력하신 후에 이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피부양자가 있다면 소득 요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즉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 요건에 따라서 대상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요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데요. 연간 소득 2천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중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사업소득 비율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소득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보시는 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부양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번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이면서 소득 재산 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 대상자이면서 또 상위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요건을 갖추면서 미혼이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표들은 피부양자 등록 시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는 4대 보험 취득 시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를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빨간색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하단의 파일 첨부를 클릭하신 후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등록해서 신고를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시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할까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들 맞추셨을까요?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 문제를 한 개 더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느 공단에서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가지 보험을 관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화면이고요. 왼쪽 메뉴에 민원 접수 신고, 자격 관리,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근로한 내역을 당월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2월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 내역을 2월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연월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사업장 관리번호가 뭔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에 숫자 0을 붙인 일괄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관리번호에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플러스 0번을 입력하면 기본적인 회사 정보가 이 아래에 뜨게 되는데요.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 국적을 입력하고 근로일수를 체크한 다음에 보수 월액 등을 입력해서 이 밑에 신고자료 검증 후 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이것만은 기억하자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들으셨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럼 1번,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가 각각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이 짧은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통상 근로자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상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2월 15일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도 근로월 기준 2월 15일 이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신규 입사자 관리 파트가 특히 새로 배워야 할 부분과 신경 쓸 부분이 아주 많은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 챕터에서도 더욱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